성공을 권유합니다. 권유경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2부 주제는 최근에 이 주식시장 장세와 전혀 무관하게 자체적인 이유로 주가가 많이 올라있는 한국테크놀로지 그룹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제가 예전에 3프로TV에서 한국테크놀로지 그룹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어요. 근데 이 사건이 심상치 않다. 그 경영권 분쟁이? 네, 그때 일단 그 조양래 회장이 처음에 그 딸이 아버지가 좀 정신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라고 해서 법원에다가 성년 의견을 신청한 다음에 아버지가 딸아 나는 괜찮다 네가 좀 이상한 것 같다 그러면서 약간 일단락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이런저런 그때 뭐 여러 가지 설명을 좀 드리긴 했지만 이런저런 재반 사항들을 봤을 때 이 싸움이 그렇게 빨리 끝날 것 같지 않다. 그러면은 이게 그 이런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는 그 한진칼 같은 경우가 된다. 그랬을 때 그때 같이 방송했던 김동환 소장님이 야 설사 그렇다고 해도 난 그런 주식 안 사고 싶다. 지들끼리 싸워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주식을 왜 개인들이 이렇게 좀 들여다봐야 되느냐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그 분쟁이 좀 지속이 되면서 지금도 변동성은 있지만 그때보다는 주가 레벨이 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좀 오늘 어떤 얘기를 좀 해주실 거예요? 오늘은 이제 그 경영권 분쟁 얘기 짧게 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오늘 내일 그 횡령 조현범 그 대표 횡령에 대해서 이제 2심 이제 재판이 있거든요. 있다고 하니까 그 얘기 좀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 타이어 그룹인데 한타 그룹이잖아요. 한국 테크놀로지 그룹. 이제 뭐 정확히는 테크놀로지 그룹인데 옛날에 한국 타이어 그룹인데 그 전에는 한국 타이어 월드와이드. 진짜 이게 배려가 없어.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배려가. 그런 것만 봐도 그냥 그 말 그대로 그냥 쭉 그냥 일방 소통 뭐 그런 게 한 단면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정작 그 지금 횡령 소송 못지않게 이 한국 테크놀로지 그룹이 지난 수년간에 걸쳐서 우리 자본시장에서 어떤 그 입장을 취하며 그 일반 주주들, 흔히 얘기하는 소액 주주들과 갈등을 빚었으며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그 부의 편취가 발생을 하고 있는 건지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 거버넌스가 어떻게 좀 계속 좀 개선되어 갔으면 좋겠는지 이런 얘기를 한번 약간의 그 애정을 담아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일단 그 2심 재판 건의 내용이 되게 처참하죠. 처참해요. 뭐 6억 원? 8억 원. 8억 원? 횡령 금액 8억 원. 횡령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게 저기잖아요. 그 저것도 있어요. 횡령뿐만이 아니라 이게 돈 받은 것도 있는데. 뭐 있어요. 한 달에 500만 원씩 그렇죠. 10년을 받았다. 요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계열사 자금을 또 해서 뺐다. 우회적으로 해가지고 뭐 누구 시켜가지고 또 이렇게 이렇게 우회적으로 먹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근데 그게 어떤 단기에 어떤 뭐 자기가 돈이 갑자기 필요해져서 부득이하게 비자금을 만들어서 이걸 빼갖고 어디다 썼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10년이라는 장기적인 시간 동안 사실 용돈 받아 쓰듯이 했다는 거예요. 물론 혐의가 그러니까 1심에서는 유죄가 났고 2심은 이제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사실 2심 재판을 또 눈여겨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기 하세요. 그 명분이에요. 그러니까 조현범 사장에게 조양래 회장이 경영권과 주요 주주 지분을 줬잖아요. 줬죠. 판 거지만 줬고 후계자로 아예 못을 박았어요. 뭐 15년 전부터 공식적으로 경영을 했다고 하니까 인정했어요. 근데 그 경영 부분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건 조양래 회장이 이번에 열받아서 그런 거고 그 전에는 형이 부회장이고 동생이 사장이었기 때문에 이게 좀 애매하다고 판단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명분상으로 조현범 사장이 이 판결을 받을 때 이거를 그러니까 1심 판결에서 유죄가 났을 때 왜 아버지가 여기다 매각을 했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때 이게 1심 판결 때문에 입지가 좀 흔들리고 있으니까 나머지 그 형이라든지 누나가 여기에 경영권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 아버지가 빨리 결론을 내린 거다. 1심 판결 났을 때 났던 건데 예를 들어서 2심에서 또 유죄가 나온다면은 이쪽에서는 더 큰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이야 지금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구속이 된다거나 아니면 진짜 유죄 판결이 났는데 실형, 감옥에 살아야 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면서 경영 공백을 이유로 형이라든지 여기가 또다시 공격할 수 있는 명분이 돼요. 그러면은 2심 판결의 어떤 향방에 따라서 이 경영권 분쟁이 좀 더
심화될 우려가 있다. 있기 때문에 2심 판결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렇죠. 네, 주주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고 사실은 이제 이게 참 이게 또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비상식적인 일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 그렇죠. 한참 이게 사실 이 횡령건도 지금 이제 국세청이 여기 이제 탈세 혐의가 있어가지고 예. 오랫동안 이제 작년부터 봤어요. 이게 이제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게 드러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검찰에 넘겨준 거죠. 넘겨준 거라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그런 와중에 이제 후계자를 확실히 딱 선정을 해가지고 차남한테 장녀, 차녀, 장남, 차남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 그 맞네요. 이남 이녀가 이렇게 돼 있는데 넷째한테 예. 차남한테 지분을 왕창 매각을 한 거거든요. 차남은 주담대를 또 엄청 받아가지고 그 매입 비용을 댄 거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올랐잖아요. 예. 차남 입장에서는 주담대를 엄청 받은 상황에 주가가 튀었잖아요. 예. 매우 나이스한 지금 그림인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뭐 형제간의 난이다 하지만 지분을 엄청난 대출을 받고 주식을 경영권 지분을 가져온 차남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상당히 좀 매우 잘 풀리는 그런 측면에서는 빠지기라도 했어봐요. 조현범 사장이 주린이 되는 거예요. 난리 나죠. 여기서 반대램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정말 답 없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지금 할 건데, 자, 결국은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횡령은, 그러니까 이제 2심 앞두고 이제 그 조현범 대표가 이런 얘기 했어요. 자, 혐의 인정한다. 반성한다. 재발 방지 약속한다. 예. 선처를 호소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그 회사의 규모나 이런 거에 비춰봤을 때 횡령 아까 권 기자가 얘기했지만 횡령 금액도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역대 쭉 봤을 때 우리나라 사법부는 판사님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관용적인 스탠스를 많이 취하거든요. 근데 사실 액수는 크지 않은데 네. 죄질은 안 좋아요. 안 좋은데. 그러니까 액수가 클 때를 보면은 보면 뭐 또 기업의 경영권 문제라든지 아니면 자금의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를 좀 계열사를 자의적으로 조정해서 움직이는 경우에 횡령 금액이 좀 커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보면 알겠지만 용돈 받아 쓴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이게 사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큰 금액에는 명분이라도 있어. 이게 어떤 기업의 사정 때문에 부득이하게 뭐 이게 불법이긴 하지만 기업을 위해서 한 겁니다라는 명분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명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명분은 좀 약한데 네. 어떤 점에서 좀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 이런 일이 거의 관행처럼 이게 중견기업들, 중소기업들 심지어 그다음에 대기업들 가보면 거의 관행처럼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뒤지려고 들으면 다 걸린다는 거지. 근데 그게 하나가 지금 이제 그 10년짜리 합쳐가지고 이제 뭐 8억, 뭐 그다음에 예, 6억, 6억. 6억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뭐 명분은 사실은 좀 뭐 그렇게까지 네가 뭐 이렇게 그렇게 상납을 받아야 되냐, 아니 좀 빼먹어야 되냐, 뭐 이런 거 한데 자 이제 본론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법은 어떻게 돼 있죠? 회사 돈의 계좌, 회사의 계좌에 이렇게 그 지금 빼먹은 거잖아요, 횡령. 이러면 법에서 이거를 절대 용납을 안 합니다, 우리나라 법은. 자, 그래서 이게 이제 2심이 지금 곧 나올 것 같고 이거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경영권 분쟁의 어떤 그 명분이 장남에게 더 갈지 아니면 누나들은 계속 차남이 이렇게 법원에서 자꾸만 이렇게 중징계가 나오면 예. 엄벌에 처한다 이렇게 나오면 장녀나 차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손을 들어주기가 어렵고 장남한테 좀 무게가 쏠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장남도 그 성년 의견인에 동참을 했잖아요. 예. 그게 지금 쭉 여기까지 지금 진행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할 수도 있죠. 아니 아버지가 정말 그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셨다면은 이 동생이 지금 감옥 가게 생겼는데 이걸 넘기지 못했을 거다. 네. 분명히 아버지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이거를 다르게 정보를 왜곡해서 전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년 의견인을 신청하는 거다에 대한 명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7월 말 조 회장 성명문 보면 내 건강은 이상이 없고, 그죠? 성년 후견 그 신청에 대해서 예. 15년 전부터 조 사장에게, 둘째 아들에게 실질적인 경영을 맡겨왔으며 오래전부터 최대 주주로 찍어뒀다. 이게 이제 공식 입장문입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재판이라는 소송이라는 변수가 있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 네. 그 이제 돈 회사에 있는 계좌에 돈 빼가는 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생각해 보니까 그 MB 대통령도 그 혐의 중에 그 다스 돈을 썼다 뭐 이런 게 좀 있긴 하죠. 예. 그리고 조현범 사장님은 거기 또 사위시고 네. 예. MB님 얘기를 권순우 기자가 했는데, 제가 이제 아까 맨 처음에 약간의
나름의 그 애정을 가지고, 미련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제 MB 사위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다 MB 집안이고, 우리 사회의 어떤, 완전히 최고위 지도층 아니에요. 그러니까 엘리트층이죠. 엘리트고 지도층이고 오피니언 리더고 뭐 대통령 집안이고 뭐 사돈이고 하니까 이 딱 그러면 노블리스 오블리제 우리가 다 생각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런 일들을 지금 겪고 있는 거거든요. 형제에 난 경영권 분쟁, 소송 막 이런 거.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주변의 세평을 들어봐도 네. 조현범 사장의 경영 능력에 대한 평가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진짜 조양래 회장이 후계자로 지목을 할 정도의 경영 능력은 좀 있는 것 같다. 뭐 예를 들어서 IR 같은 거 할 때 누가 질문을 하면 어떻게 답변을 하는지 이런 거를 유추해 보면은 충분히 그 경영 쪽으로 이렇게 크게 문제가 있진 않다라는 세평이 있긴 합니다. 네. 예. 자, 횡령 수억 원의 횡령으로 지금 아주 위태로운 지금 소송 판결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조현범 대표가.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국 테크놀로지 그룹에 어떤 일이 있는 거냐. 한타라고 하죠. 이제. 그러니까 한타가 편해. 예, 사실. 예. 제가 1년에 기사를 한 두세 건 써요. 요즘 워낙 이게 일이 많아가지고. 예. 기사 쓰시는 일을 하고 있진 않아요, 지금. 예, 잡무가 많아가지고 막 1년에 한 두세 건 쓰는데 작년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작년 제가 12월 17일이니까 연말에 쓴 얘기예요. 그 한타그룹. 그러면서 이제 한타그룹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불길한 기운들 막 이런 것들을 쭉 정리했는데 무려 A4 거의 한 10장 가까운 기사가 아니라 거의 논문급으로 이제 써놨는데 오늘 한 3시간 녹화하나요? 한 30분만 하죠, 뭐. 예. 예. 근데 이제 처음에 얘기가 이제 횡령, 회사의 돈을 어떻게든지 우회적이든지 직접이든지 아니면 제3자를 통해서든지 이렇게 빼가는 이런 횡령에 대한 소송. 이거는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불법입니다. 절대 봐주지 않는다. 예. 이거는 뭐 가중처벌한다. 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국세청 이제 탈세 의혹에 대해서 지금 조사 진행 중이고 이것도 이제 조만간 뭐 추징금이나 이런 거 나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이른바 터널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의 지배주주나 어떤 특수관계인이 회사에 터널을 뚫어가지고 구멍을 뚫어가지고 금고에다 터널을 뚫어서 예. 거기서 이제 쭉쭉 이제 빨아먹는 이런 건데 이거는 아차하면 징계 그러니까 불법으로 처벌받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아니기도 하죠. 대표적인 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일감 몰아주기 예.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원래 한국 타이어가 그냥 있으면 다 하면 되는데 굳이 또 하나 계열사나든가 개인 회사를 만들어서 가족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 일감을 주는 이런 것들. 이게 이제 과하면 공정위에서 이제 여기 이제 들어가는 거죠. 예. 그다음 또 하나가 이제 여기 이제 지주회사 전환했으니까 브랜드 사용료. 이것도 이제 사실은 글로벌 스탠다드가 매출액의 0.1%, 0.2%, 0.3%. 근데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노안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 뒤져가지고 봤더니 여기는 한 1% 전후로. 그럼 많이 받네요. 연결 매출액에.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국세청에서 보니까 얘네는 왜 이렇게 이런 거를 많이 뜯어가. 근데 지주회사가 가져가는 거잖아요. 브랜드 사용료는. 예. 근데 지주회사는 지분은 압도적으로 대주주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일종의 하나의 터널링이죠. 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김상조 위원장 지금 실장이죠. 네. 위원장 때 몇 가지 일감 몰아주기 사례들을 좀 조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중에 지주회사 산하에 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계열사가 따로 있는 경우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라. 네. 그러면은 아니 그냥 계열사 산하 있으면 되지 왜 대주주가 자회사 지분을 갖고 있냐. 그러니까. 이걸 지적을 한 적이 있었고 그때 당시에 브랜드 사용료를 모든 기업 집단에 대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거기서 이제 또 브랜드 사용료를 과도하게 편취하는 게 대주주가 계열사보다는 지주회사 지분이 많으니까 이쪽으로 돈을 많이 보내게 되면은 대주주한테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브랜드 사용료 관련한 조사를 대대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우리 또 권순우 기자가 또 김상조 실장하고 또 나름 또 한때 친했잖아요.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조금 친하다가 너무 높이 가셔가지고. 이제 손이 잘 닿지 않는 곳에 계시죠. 네. 자, 근데 제가
이 눈이 아픈 와중에 뒤져가지고 이제 쓴 숫자니까 제가 조금만 한번 짚어봐 드릴게요. 예, 예. 우리 뭐 한타그룹에 대해서 잘 아는 권순우 기자니까. 자, 한타. 배당금이 2014년부터 18년까지 5년 동안 한 2,500억. 2,500억. 배당금이, 주식 예, 배당금이. 예. 연간 500억이에요. 근데 실적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건 아니네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거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러면 예, 예. 이제. 자, 그런데 한타가 지주회사인 그 테크놀로지 그룹에 지급한 브랜드 로열티 및 업무 지원 용역 수수료. 컨설팅 피라고 보통 불리우는 그런 거. 그냥 뭐 이제 가상의 그게 예. 같은 기간 3,240억. 와 주주 배당보다 주주사 갖다 준 게 훨씬 많네요. 브랜드 사용료 컨설팅비. 이게. 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연결 매출액의 약 한 1%로 글로벌 스탠다드의 몇 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야 한타 브랜드 그렇게 좋은가? 엄청 좋지. 오. 저 외국의 유명한 축구단인가 이런 데도 후원하고 그러잖아요. 와 근데 삼성도 브랜드 사용료를 그렇게까지는 안 낼 텐데. 자, 이게 이제 고스란히 지배주 지분율이 74%에 해당하는 그룹으로 귀속이 되는 거고. 예. 자, 또 있어, 또. 그 이제 브랜드 사용료 말고 그러면 브랜드 사용료는 뭐냐면 지주회사가 브랜드를 이 돈 가지고 잘 관리해라. 예, 예. 뭐 이런 명목이잖아요, 명분이. 예, 예, 예. 명목이. 그런데 무형 자산에 대한 비용을 주는 거죠. 그런 예, 거죠. 예, 예. 브랜드를 내가 사용하고 있으니까. 예, 예. 예, 그 대신 브랜드 관리는 우리도 하겠지만 지주회사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예, 예. 자, 그런데 봅시다. 광고비 봅시다. 광고 집행비. 광고 집행비를 보면 2014년부터 18년까지 5년간 한타의 광고 선전비 1조 570억. 오. 한국타이어 사업 자회사. 예. 브랜드 사용료를 1% 내면서 연결 매출액의 3.2%를 추가로 광고비로 집행을 하는 거예요. 브랜드 사용료 1% 내고 또. 3%는 광고비. 3.2%를. 그러니까 브랜드 관리는 지주에서 해야 되는데, 이거를 계열사인 한국타이어가 그러니까 브랜드를 사용하는 비용을 내고 있는 한국타이어가 네. 광고를 그렇죠. 그렇게 많이 한다. 하는 거죠. 그런데 지주회사의 한타그룹의 테크놀로지 그룹의 광고비는 2018년 한 해 동안 한타가 2,220억을 썼어요. 광고 선전비로 그네. 예, 예. 근데 그 해 한 해 동안 1년. 네, 아까는 5년. 5년이고 예, 예. 지주회사는 37억을 썼어요. 그러니까 한국타이어는 2천억의 광고비를 쓰고 2,200억을 쓰고 브랜드 자산을 관리해야 되는 지주사는 얼마요? 37억. 37억 원? 네. 쓰긴 썼네. 쓰긴 썼죠. 37억 원을 뭐에다 썼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따뜻한 시선으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왜냐면은 지배 구조가 바뀌고 어떤 그 정말 그래서 주주들을 위한 경영이 좀 자리 잡으면 이런 숫자들이 바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회사는 환골탈퇴할 수 있다. 나는 저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한국타이어 입장에서는 할 말은 있을 거예요. 있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자기네가 타이어를 파는 회사는 자기니까 네. 내가 타이어 광고를 하는 거다. 네. 이게 뭐 이미지 광고나 브랜드 광고가 아니라 우리의 상품 광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고 지주는 사실 브랜드 이미지 광고나 이미지 마케팅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적게 한다고 얘기하겠는데 액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그리고 한국타이어라는 회사의 그 제품인 타이어라는 제품은 네. 사실 그렇게 제품 광고를 그렇게 많이 하는 제품은 아니잖아요. 네. 자동차에 보통 끼어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명분은 직접 물건을 만들어 파는 쪽이 광고비를 많이 집행하게 된다라는 것의 명분이 없을 수는 없으나 액수 차이가 2천억 대 37억이면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다는 느낌은 드네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제 회사 당시에 제가 이 논문 같은 기사 쓰면서 회사 측하고도 내가 취재를 당연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어봤어. 발로 뛰는 기자. 발칙. 음. 네, 하여튼 뭐 그래서 브랜드 사용료율이 높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3의 전문가들의 의뢰에서 정한 거다. 왜냐하면 근거를 남겨야 이게 그쵸? 나중에 터널링 아니냐, 몰아주기 아니냐, 뭐 이렇게 국세청에서 맞아요. 들어오면 전문가들에게 의뢰해가지고 정한 겁니다. 라고 근거를 내는 거거든. 그쵸. 예, 이거는 꼼꼼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브랜드라는 게 무형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죠. 얼마를 책정할 것인지에 대한 거는 근거가 일단은 있어야죠. 그렇죠. 예. 그래서 글로벌 매출이 85%에 이르는 상황에서 벤투스 뭐 이런 브랜드도 있잖아요. 예, 예. 이런 거를 막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많이 좀 가져간다. 벤투스도 막 자회사 쓰고 있기 때문에 많이 가져간다 이런 얘기를 했고 이것 때문에 지금 탈세 조사하고 있는 거 아니냐 막 그랬더니 공식적으로 뭐 없다.
우리 알지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입장인데 이것도 이제 국세청에서 조만간 아마 그 추징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주 배당은 1년에 500억 하는 회사예요. 그런데 브랜드 사용료 냈죠. 그 다음에 그거 1% 냈죠. 매출액에. 그 다음에 또 3.2%는 또 광고비로 또 내고 자회사가. 그러면 권유경제에도 벤투스가 하나 들어와 주면 자꾸만 우리 권 기자가 이렇게 그런 거를 이렇게 사심인가요? 아마 때가 농담입니다. 예. 때가 되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두 번째 그러니까 횡령은 회사 돈을 가져가는 거고 두 번째 이제 터널링은 자회사의 것을 지배주주 지분이 압도적으로 74%로 예. 많은 지주회사로 전이시키는 거죠. 예. 네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면 좋은데 너무 과하게. 그러니까 주변 의식 안 하고 스타일이 약간 그런가 봐. 그러니까 주변을 좀 의식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아쉬운 게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1위 업체잖아요. 네네. 그리고 생각해 보면은 자동차 부품 중에 유일하게 자기 브랜드를 내미는 부품이 타이어밖에 없어요. 거의 유일해요. 그러네. 그러니까 타이어 회사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좀 글로벌하게도 유명해요. 뭐 미쉐린이라든지 밖에 다 써 있으니까. 컨티넨탈이라든지 굉장히 유명해요. 근데 한국 타이어가 그러면 우리나라가 5대 자동차 생산국 물론 조금 밀리긴 했지만 전 세계 5대 자동차 생산국에 있는 타이어 회사 1위 업체가 한국 타이어인데 네. 그에 비해서는 뭔가 그 대외적인 이미지라든지 아니면 기업의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는 약간 좀 폐쇄적인 경향들을 좀 보여요. 네. 예. 자, 이게 이제 지금 두 번째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고 지금 어떤 오피니언 지도층, 상류층에 있는 그 한타그룹의 지배주주와 그 지주회사를 둘러싼 일이에요, 지금 이게. 예. 단위가 아까 횡령 얘기할 때하고 단위가 다르죠. 근데 이거는 재수 없거나 아니면 너무 과하면 이제 공정이나 국세청에서 조사 들어가 가지고 이제 추징금 토해내야 되고 그다음에 잘하면 감옥 갈 수도 있고.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아까 이제 그 배당금 얘기도 했지만 일반 주주들 입장에서는 그럼 그 속에서 그 과정에서 이게 몇 년 동안 뭐 이렇게 10년 넘게 쭉 진행된 이제 얘기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지주회사 지분율이 지주회사의 한타그룹 지주회사의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의 대주주 지배주주 지분율이 74%라고 했잖아요. 근데 인적 분할되기 전에 그 지배주주 지분율이 몇 %였던 걸로 기억해요? 분할되기 전에. 분할되기 전에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사실은 매우 그러니까 우리 자본시장에서는 이런 일들이 많으니까 뭐 이게 뭐 별거냐 할 수 있지만 참 깜놀해요. 그 분할되기 전에 36%. 와, 2배가 된 거예요? 2배가 된 거예요. 야, 대주주 지배력이 36%였는데 그냥 구조만 바꿨을 뿐인데 분할해가지고 75%로 올랐다고요? 네, 74%. 74%? 네. 와, 할만하네.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불법이다 아니다 이거는? 아니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거죠. 이건 합법인데 이걸 통해서 그러니까 한쪽이 다른 쪽을 이렇게 가져온 게 지분율은 이게 제로섬이잖아 지분율. 그렇죠. 100을 기점으로. 그럼 한쪽이 많으면 한쪽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은 편취당하는 거든 발리는 거야. 이 규모가 제일 크거든 사실은. 근데 이거는 지난번에 제가 권 기자랑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던 그런저러한 그 법의 미비라든가 우리나라의 어떤 그 오랜 그 대법원 판례 등등에 따라서 합법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한국 타이어가 그 브랜드 사용료를 예를 들어서 한 1,000억을 지주로 보냈다 쳐요. 그럼 그 1,000억에 대해서 옛날에는 대주주가 35, 개인 주주가 75. 그렇죠. 이런 정도의 그냥 어떤 그 물론 가져가는 건 아니겠지만 거기에 대한 이제 권리 귀속이 되는 거지. 재산권이. 근데 이게 쇽쇽 바뀌면서 1,000억을 똑같이 넘겼을 때 74대 26. 압도적으로 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재계 출입하는 왠지 그때보다 그 이전보다 이후에 브랜드 사용료를 더 많이 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된 게
2012년 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게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비교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분할되고 나서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자회사에 있던 게 쫙 가는 거지. 저의 나쁜 상상은 현실이군요, 항상.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을까? 자회사 지분 구조는 어떠냐? 지배주주가, 그러니까 지주회사가 30%밖에 안 가지고 있어요. 나머지 70%는 그냥 일반 주주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위로 쭉 가는 거야. 그러니까 74% 가지고 있는 지주회사가 그만큼 이제 압도적으로 이제 가져가는 거죠. 웃으면서 할 얘기는 아니네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도 따뜻한 미련을 가지고.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우리 권유경제, 신뢰분들이 좀, 사실 좀 놀랍잖아요. 이게 이제 합법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게. 근데 이런 것들을 많이 여기저기 좀 퍼뜨려야 돼, 이게.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이런 일들이 고쳐집니다. 보세요. 자, 인적 분할 전에. 인적 분할은 그냥 하나 회사를 두 개 지분대로 쪼개는 거거든요. 그쵸. 예, 지분대로 그대로 쪼개지는 겁니다. 보통 이제 투자회사와 사업회사로 이렇게 쪼개는 건데, 쪼개기 전에, 인적 분할이 되기 전에 조양래 회장 16%, 조현범 씨 7%, 조현식 씨 한 5.8% 예. 이랬어요. 이때 자사주 4.6%, 또 자사주 얘기 나오잖아. 자사주의 마법, 자사주의 횡포. 자사주가 없으면 지주전환을 안 하죠. 안 하죠. 예. 근데 그나마 여기는 자사주가 많지는 않았어요. 많지는 않네요. 예. 예. 국민연금 6.6%. 지금 자사주 얘기 나오는 또 하나의 회사가 SK텔레콤이야. 지금 5천억 자사주 산다고 공시에 사고 있거든요. 왜 사냐? 거기 또 중간 지주 만드나? 그런 얘기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SK텔레콤 지금 일반 주주들이 한번 또 크게 발릴 위기에 처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있어서 이것도 한번 짚어보긴 해야 돼요. 자, 하여튼 그거 좀 살펴보겠습니다, 저도. 하여튼 그런 얘기인데 이 얘기는 딴 얘기고 1일이 얘기고. 자, 분할 전에 천천히 합시다. 그냥 우리 강 PD 자, 분할 전에 조 회장 16%, 조현범 씨 7.1%, 조현식 씨 5.6%, 자사주 4.6, 국민연금 6.6. 예. 자, 분할되고 나서 자, 지주회사 지분을 보겠습니다. 홀딩스 74%로 꽝충 늘었어. 예. 이게 36%에서 74%, 2배 이상이 된 거예요. 조양래 회장 23.6%. 피디님 이거 이렇게 표 그려가지고 예쁘게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무빙도 좀 넣어주시고 이게 소리도 표 나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조현범 씨, 조현범 대표 7%에서 19%. 7%에서 19%. 이거는 수합. 지주회사와 사업 자회사 간의 수합. 이거는 나중에 기회 되면 따로 설명을 드리죠. 이거 복잡하니까. 예. 그러면서 이 수합할 때 그러잖아. 지주회사는 누르고 자회사는 또 올리고 주가를 이런 것들이 또 있지 않았냐 의혹도 있고 한데 그건 또 너무 또 이제 방대한 얘기고. 조현식 씨 5.6%에서 5.8%에서 19.3. 19.3%. 이때 근데 이것도 되게 신기한 게 몇 배가 된 거야, 이게. 아니 아까 조현범 씨하고 조현식 씨하고 지분율이 좀 달랐잖아요. 네. 근데 지주 전환을 하면서 똑같아졌어. 똑같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기가 항상 한국타이어그룹의 지배구조 관련해서 그 얘기가 항상 나왔어요. 이게 둘을 경쟁시키는 시키는 거 아니냐. 네네. 그러면서 지분을 똑같이 맞췄다 그러는데 여긴 또 어떻게 딱 그 전환을 하면서 그 숫자를 맞췄는지 그것도 신기하네요. 그러니까요. 네. 저는 그래서 15년 전부터 이제 둘째에게 차남하게 경영권을 다 맡겼다 아까 이제 조 회장이 이렇게 입장문을 냈는데 이런 거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았다라는 좀 의심도 좀 들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사실 본인의 마음은 알 수 없겠지만 그러니까. 보여진 걸로 봤을 때 조현범 사장이 후계자였다라는 걸 그러니까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딴 사람은 둘째치고 주주들이라도 감을 잡아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건 없었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36%가 74%가 됐어요. 그러니까 재계에서 많이 얘기하는 거 우리나라는 상속 증여세가 세가지고 경영권 안정이 크게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취약합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거 추경호 의원이 법 발의했더라고요. 네, 근데 분할 한번 하면 더블이 돼. 더블이 돼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사실은 우리가 좀 냉정하게 봐야 된다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런 과정에서 지배주주들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로섬 게임인데 100 중에 한쪽이 36에서 74로 가져갔으니까 다른 한쪽은 74에서
26으로 확 줄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 대표적인 선두주자가 국민연금일 거 아니에요. 그죠. 주요 주주니까. 5% 넘는 지분을 두고 있었으니까 그냥 뭐 자기 몫을 확 뺏겨버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자본 거래가 발생을 해도 지금은 몇 퍼센트 있는지 안 나오죠? 지금은 지주회사 지분이 얼마 있는지를 모르고 자회사 지분은 7% 정도인가 있어요. 국민연금이. 지주회사 지분이 조금 제가 말씀하시는 동안 찾아보겠습니다. 네. 한데 왠지 5% 미만으로 사라져 버렸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번에 이제 경영권 분쟁 터지면서 주가 좀 올랐을 때 국민연금이 조금 팔고 그랬을 거예요, 아마. 뭐 캐스팅 보트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아마 6%인가? 아마 좀 그랬을 것 같은데. 왜냐면 국민연금은 그 뒤로도 장내에서 사니까. 그쵸. 예, 사니까 늘렸다가 좀 줄이고 아마 그랬던 흐름이 있었는데. 자, 보십시오. 그래서 매덕 횡령은 7억, 6억, 8억, 6억 이거에 대한 횡령은 지금 2심까지 와가지고 지금 아주 심각한 뭐 지금 구속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아까 얘기한 수천억 그 브랜드 사용료 그다음에 광고 집행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그 국민연금은 그대로네요. 6%. 예. 그 지주회사 뭐 일감 몰아주기 뭐 이런 것들은 뭐 크게 걸리면 이거는 이제 뭐 구속되거나 추징금 얻어맞고 두 번째 자 빼가는 거 두 번째 또 하나 이거 빼가는 건 얘기는 뭐냐면 지배주주의 몫을 불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쵸. 또 하나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인적 분할해 가지고 자사주 마법을 자사주 횡포를 한번 부리고 그 다음에 그 지주회사와 사업자회사 간 주식 수합 주식 거래를 통해서 그 회장과 아드님의 지분율이 막 2배 이상으로 막 껑충 뛰는. 자사주 횡포라는 말 만드셨나 봐요. 네. 보통 일반적으로 자사주 마법이라고. 마법은 너무 긍정적이잖아. 근데 그분들한테는 긍정적이지. 그렇죠. 근데 이제 대체로 그 아주 부정적인 역할을 많이 해서,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 SK텔레콤이든 뭐든 자사주 마법 얘기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그 자회사 중에 아트라스 PX 얘기를 또 해야 돼. 마무리로. 여기가 또 하시죠. 예, 우리나라 1등이야. 자사주 비율이 58%. 자사주를 몽땅 사요. 자진 상폐하려고. 예. 심지어. 여기는 아트라스 PX는 일반 주주를 100% 축출하려고 자진 상폐를 계속 시도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정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좋은 회사인가 보네요. 배터리 회사 현금 창출 능력이 어마어마해요. 자, 그래서 이 얘기를 해야 돼. 이 얘기 좋은 얘기, 얼마나 좋은 회사인지. 자, 그래서 심지어 자진 상폐를 시켜서까지로도 일반 주주를 이제 배제하고 지배 주주가 많이 먹겠다라는 치밀한 계획하에 이제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 2, 3. 그 다음에 4, 자진 상폐까지. 하나의 그 종합 선물 세트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결적인 의식은 안 좋은 건데 지배주주와 일반 주주를 놓고 봤을 때 일반 주주의 그 재산권이나 몫을 좀 내가 빼가겠다라는 어떤 여러 가지 그 3종 세트, 4종 세트가 있는데 그거에 모든 거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지금 한타그룹이다. 라는 측면에서 바뀔 여지는 그만큼 많은 거다. 라는 말씀 드리고 그렇게 해서 그 아까 얘기한 대로 쥐꼬리 배당으로 하고 자꾸만 일반 주주 거 발라먹고 하다 보니까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 사업 자회사 ROE 2016년도만 해도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경영 외적인 환경도 있고 실제로 뭐 현대차와의 거래 뭐 이런 것도 다 있겠죠. 어쨌거나 2016년도 ROE가 자기 자본 그 이익률 ROE 얘기했죠. 15.7%. 꽤 높았어요. 예. 이때만 해도 내가 1,000원 투자했으면은 157원 내가 나한테 왔다니까. 예. 그 정도로 이익률이 좋았어요. 수익성이. 현재 6%.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PBR이 0.5배밖에 안 돼요. 요새 좀 올랐어도. 그다음에 0.5배. 예. 배당 수익률 1%. 국민연금 가지고 있는 게 지금 9.2%로 나오네요. 또 팔았나 보네 올랐을 때. 예. 반기 보고서상으로는 6% 나오거든요. 국민연금이 9. 여긴 타이어 자회사. 자회사. 9.2%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9% 들고 있는 국민연금이 이런 낮은 ROE와 낮은 배당 먹고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이런 상황입니다. 자, 지주회사 테크놀로지 그룹 ROE 4.7%로 지속적으로 하락 중이다. PBR 0.4배다. 국민연금 6.4% 제가 이제
조사할 때만도 들고 있다. 지금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역대 최저의 그 PBR과 ROE와 배당 가지고 우리의 국민연금이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 장면이 그려지시죠. 그런 와중에 지배주주는 소송을 당하면서도 경영권 분점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 횡령 조금 하고 그다음에 이만큼 터널링하고 또 이만큼 자본거래 해가지고 일반 주식도 발라먹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아까 아트라스 BX가 얼마나 수익성이 좋으냐? ROE가 15%. 여전히. 그러니까 이거를 상폐시켜가지고 다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 너무 돈을 잘 버니까. 그러니까 한국 테크하이어의 전성기 때 ROE를 보여주고 있네요.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주주 환원이나 이런 것들이 안 좋기 때문에 PBR은 0.5배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참 안타깝네요. 네. 이게 한국타이어라는 회사는 국내 1위 업체인데 유리업체고. 그러면은 좀 더 그 선진화된 경영. 근데 사실 네. 한국타이어라는 회사가 왜 이름을 한국테크놀로지 그룹으로 바꿨는지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타이어라는 회사, 그러니까 고무 찍어가지고 만드는 그런 타이어라는 것을 벗어나서 정말 그 모빌리티 서비스에 있어서 뭔가 좀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름을 한국타이어 앤 테크놀로지로 회사 이름을 바꾼 거고 지주사 이름도 그래서 한국테크놀로지 그룹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타이어라는 게 약간 좀 옛날 산업 제조업 느낌이 좀 있었다 그러면은 네. 그래갖고 뭐 고민들도 많이 했어요. 뭐 타이어를 뭐 예를 들어서 타이어를 설치를 했는데 뭐 망가지면 이걸 센싱을 해서 바로바로 고쳐주는 서비스라든지 이런 거를 뭔가 4차 산업혁명과 연결해서 뭘 해보겠다라는 취지에서 테크놀로지 그룹이라고 만든 겁니다.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냥 업종만 바꾼다고 해서 그 기업이 선진화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행태들이 뭐 남들 다 하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는 게 오히려 진짜 좀 선진화된 그룹, 그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가는 거고, 이런 회사들의 어떤 근본적인 자본의 움직임이 그대로인 상황에서 위에 껍데기인 그런 걸 바꾼다고 해서 회사가 첨단이 되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 이거를 많이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부분도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 중에 의외로 삼성이나 현대차가 변하는 모습들은 눈에 많이 보여요. 인정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제가 출입하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게 진짜 이사회 구성이라든지 아니면 IR 할 때 어떤 계획을 발표하는 거라든지 책임 경영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변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자발적으로 변했냐?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진짜 뭐 수사도 받고 국세청도 가고 언론에서도 뭔가 비판을 하고 그런 상황이 계속 노출이 되면서 우리가 전 현대차에서 들었던 얘기 중에 그 얘기가 제일 인상적이었어요. 뭔가 안건을 들고 들어갔을 때 네. 정시 일가에게 유리한 안건을 임원들이 들고 들어갔을 때 정의선 수석이 누구에게 보여줘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안건을 만들어 갖고 와라. 나중에 이게 만약에 우리 안건에서 사고가 나면 잘 안 됐으면 이런 나에게 유리한 안건을 갖고 오면은 모든 책임을 개인이 져야 된다. 그렇지. 근데 만약에 누구에게 봐도 납득할 수 있는 안건이라면 이건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결정된 회사의 결정이기 때문에 이사회로 이게 그 책임이 분산이 되는데 이거를 개인에게 유리한 안건을 갖고 오면은 모든 책임, 저 끝안에서 있었던 모든 뭐 사건들이 다 그 한 명에게 집중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진짜 이게 누구에게나 당당한 안건을 갖고 오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한국테크놀로지 그룹이 보여줬던 아까 뭐 브랜드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누구에게나 갖다 줬을 때 당당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한국테크놀로지 그룹이 정말 그 진짜 타이어를 넘어서 좀 더 첨단 기업으로 가고자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 1위 업체로서의 위상을 좀 더 높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류의 그 경영 방식에서는 좀 마인드를 바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뭐 저도 이제 마무리 말씀 올리겠는데 마무리 하시려고요? 마무리하기 전에 저것만 하나 할게요. 뭐 어떤 거? 그 교육권 문제의 그 향후 향후 그 시장에서 돌아다니는 시나리오? 어디 또 진짜 궁금하다 이거. 피카소 아닙니까? 피카소. 그림 그리잖아, 그림. 자, 시나리오. 이게 뭐냐면은 한국 테크놀로지 그룹을 이 그룹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타이어와 비타이어가 있어요. 근데 비타이어 부분이 굉장히 작아. 거의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아서 타이어의 그러니까 조양래 회장이 경영권을 맡겼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한국 타이어라는 회사의 경영권을 조현범 사장한테 이게 맡긴 맡겼다. 거예요. 아. 근데 사실 그 지주 차원에서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던 거는 조현식 부회장이었어요. 네, 맞아요. 그럼 비타이어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건데 거기서 생각을 해보세요. 한진칼 사고가 났을 때 조원태 회장이 비행, 항공, 여객, 운송, 화물 요쪽을 맡고 있었다 그러면은 사실은 그 밑그림으로는 조현아 부사장이 거기에 기내식 사업부라든지 호텔 사업부라든지 레저라든지 요런 거를 원래 가져가는 시나리오가 원래 있었어요. 원래. 예. 근데 거기서 그 이 부분이 잘 분리가 좀 잘 안 되다 보니까 조현아 부사장이 내가 가진 몫을 요구하는 듯한 맞아. 아버지가 나한테 줄다 그런 건 이거였다. 사이좋게 경영하라는 말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거기서 수업을 받았고 이거를 아버지가 나를 여기다가 계속 키워놨던 거는 나중에 이 부분 여객이라는 부분은 아들이 하지만 호텔, 기내식, 면세 이런 레저 사업부는 자기 몫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이거를 나눠 가져야만 경영권 분쟁이 끝나지 않겠느냐라는 시나리오가 있었거든요. 물론 그 시나리오가 이제 외부 투자자들이 개입이 되고 계열 분리해라 한마디로. 그리고 감정 싸움이 되면서 네. 조은태 그 회장이 그 조현아 부사장의 몫으로 보였던 기내식 사업부를 매각하고 매각해버렸죠. 송현동 땅을 매각하려고 하고 있고 저기 왕산 레저 이런 거 다 팔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조현아 부사장이 들어갈 길이 아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는 끝나지 않는 게임이 될 거다라는 이제 시나리오가 되는 건데 여기는 이제 비타이어 부분이 너무 작기 때문에 사실 나눠 가질 게 많지도 않아요. 근데 거기에 뭐가 하나 있냐면 한원 시스템이 있어. 한원. 네. 한원 시스템은 그 대한민국 자동차 부품사 중에 굉장히 우량하고 엄청나죠. 여기에 이제 그 저기 냉온 관련한 온도 관리, 공조기 이런 거에 굉장히 강한 회사거든요. 근데 이 회사의 최대 주주는 제가 알기로는 한해컴퍼니인데 여기에 2대 주주가 한국타이어예요. 근데 거기가 콜옵션이 있어. 그러면 여기서 어떤 시나리오를 쓰냐면은 한해컴퍼니 거를 사갈 수 있는. 예. 그러면 한국테크놀로지 그룹 차원에서 한원 시스템을 그 지분을 받아서 한해컴퍼니 걸 받아서 이걸 갖고 오면 요게 비타이어 부분이 꽤 커져요. 배터리까지 합쳐가지고. 예, 꽤 커져요. 그러니까. 그러면 요거를 기반으로 해서 조현식 부회장에게 나눠주면서 화해하는 그런 모습으로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게 시장의 어떤 시나리오인데 근데 아까 그 한진칼 사례에서 보듯이 그렇게 예쁘게 나눠 먹는 경우가 쉽지 않죠. 생각보다 쉽지 않다. 쉽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 경영권 분쟁 상황은 그러면 진짜 이렇게 사이좋게 나눠 갖는 경우는 정말 아유 형 내가 그거 챙겨주려고 했어요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너무나 위협이 심했을 때 서로가 둘 다 망한다 이러다가는 휴전 모드로 가게 됐을 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러면은 이런 시나리오로 보게 되면은 한국테크놀로지 그룹의 경영권 분쟁은 아버지가 개입을 해서도 안 끝났잖아요. 그러면 생각보다 좀 더 오래 갈 수 있을 것이고 이쪽에서 바라는 거는 그쪽 그 아까 비타이어 부분에 대한 권리 이거를 요구하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시나리오가 시장에서 좀 돌고 있습니다. 한원 시스템. 예, 이거는 그냥 시나리오예요. 뭔가 근거가 있어서 하는 얘기가 피카소다. 예, 그러니까 아니, 사업을 이렇게 보면은 나눠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이런 거가 있더라라는 그렇죠. 겁니다. 예. 나누는 게 최선인데 나누다 보니까 한쪽이 너무 작으니까 이거를 이제 붙여다가 갖다가 언제가 갖고 올라고 콜옵션 갖고 있는 거긴 하거든요. 네. 예. 역시 그 권순우 기자랑 하니까 이런 얘기들이 막 이렇게 더해져 가지고 참 풍부해져서 좋은 것 같고 저도 이제 마무리 말씀 이제 짧게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타이어그룹의 어떤 경영권 분쟁 얘기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횡령, 그다음에 터널링, 그다음에 어떤 그 인적 분할에 따른 어떤 지배주주 일가의 어떤 그 지분율 편취 이런 것도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은 그 아트라스 BX 이제 배터리 회사 말씀을 드려보면서 마칠 것 같은데 자사주가 말씀드린 대로 58.4% 국내 상장사 중에 1위에 1위 비율이 이 자사주가 자진 상폐하려고 공개 매수해서 늘린 거거든요. 상폐하려면 최대주주 지분이 95%로 넘어야 돼요. 근데 그거 맞추려고 공개 매수했는데 일부 일반 주주들이 가격이 너무 싸다 이러면서 반발해서 공개 매수에 응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상폐를 못 하고 있어요. 상폐가 쉽지 않을 것 같고 자 그런데 공개 매수 전만 해도 아트라스 BX의 배당 성향은 약 한 12%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10%는 넘었다. 근데 공개 매수 후에 배당 성향이 3%. 그러니까 나가라는 거죠? 남아있는 너희 일반 주주들, 소액 주주들
안 나가고 버틸 테면 버텨봐. 버틸려면 버텨봐.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꼭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 것인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하나의 리더 그룹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자기들은 뭐 불법 행위까지도 하고 그다음에 뭐 불법인지 탈법인지 편법인지 이런 걸로 엄청나게 막 수천억 이렇게 가고 그래서 지금 가격으로 기존의 가격대로 자진상장 폐지가 되면 소액주주들은 2,500억 정도 이상을 편취하는 거다. 일반 주주들 몫을 이렇게 지금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수천억짜리 거래예요. 자진상폐도.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일반 주주들은 가만히 있냐 우리가?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2심 판결 오늘 내일인데 탄원서가 지금 막 계속 이거는 그냥 이렇게 뭐 집행유예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1, 2, 3, 4 케이스 1, 2, 3, 4 이거 보시라. 이거 지금 간단한 일이 아니다. 단순한 8억 횡령은 아니다 이거. 막 이제 이렇게 지금 막 탄원서가 막 쇄도합니다. 쇄도. 자 보세요. 권순우 기자가 한타그룹 잘하니까 이게 우리나라 대표 타이어 그룹이고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마케팅비 엄청나게 쓰면서 무슨 레알 마드리드 아니고 어디 막 그 축구단도 후원해요. 뭐 유벤투스? 막 이런데 막 벤투스, 유벤투스 막 붙어 있어요. 한국 타이어 진짜로 막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하게 가고 있어. 근데 정작 그 회사의 가장 핵심인 그 이른바 우리가 뭐 지배구조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 그 거버넌스는 너무나 일방적이야. 공고해. 너무 강해. 쉽게 얘기하면. 그 강해서 좋은 거냐? 부러진다는 거죠. 일방주의, 독주는 레알 마드리드 맞네요. 이 주주들이 일반 주주들이 가만히 있냐고요. 그럼 계속 소송이 일어나는 거고. 그럼 정부 입장에서도 일반 주주들, 통합개미들이 국민연금들이 손해를 입어? 자꾸 청와대 청원 올라가고 그러면 정부에서도 가만히 있냐고요, 이거. 그쵸,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또 세상 돌아가는 이치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어마어마한 알짜 회사에 수십 년 동안 모아놓은 회사 아니에요, 지금. 한국타이어 하면. 이 회사가 계속 공격에 시달리는 거야. 송사에 시달리고. 뭐, 툭 하면 불러내고. 국회 몇 번 갔다 와봐요. 이 회사가 제대로 이게 경영이 정상화 되냐고, 정상적으로 가냐고요. 이게 매우 큰 리스크다. 의외로, 물론 옆에서 기생하는 법률가들, 뭐 회계 전문가들 아주 땡큐죠, 사실은. 저는 그 집단이 더 나쁘다고도 보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계속 언제까지 가야 되냐 이거죠, 대한민국이. 예.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그 글로벌 회사들, 실리콘밸리에 있는 글로벌 회사들은 굉장히 자기 회사를 되게 멋있게 포장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뭐 예를 들어 테슬라가 뭐 화성으로 가는 게 뭐 지구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거다. 뭐 이렇게 자기들을 되게 멋있게 포장하고 목표를 크게 잡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업 활동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것에 대한 국민적인 저항을 좀 방어하는 차원도 있어요. 왜냐면은 그런 국민적인 차원의 어떤 그 저항이 일어날 경우에는 법과 제도가 바뀌고 기업 경영이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업인들이 좀 더 당당하게 좀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기업인들은 어떤 국가의 성장률을 높이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굉장히 중요한 펑션의 어떤 리더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업인들이 예전처럼 뭐 정경유착이나 이런 거에 살던 시대는 이미 지나왔고 좀 더 투명하고 당당한 경영을 통해서 정말 자신 있고 존경받는 기업인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존경을 받을 수 있어야 우리 사회가 그 기업을 충분히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여지도 생기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신경 써서 앞으로 좀 더 이게 작은 회사가 아니라 좀 더 큰 회사, 글로벌한 회사,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뿐만 아니라 글로벌한 자동차 회사에도 많이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타이어가 정말 이제 글로벌 타이어 회사, 그리고 아까 이름에 걸맞는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테크놀로지 그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정말 그 지배구조 그리고 경영질의 어떤 마인드를 좀 바꿈으로써 정말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마음껏 뽐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공을 권유하는 권유경제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